멤버들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낮아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한번 또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어려운 멤버지만 그래도 재밌게 함께 해주실 우리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잘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 아니에요.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전당대회 이후로 두 번째 나오는 건데 아, 그러네요. 무슨 기준으로 재미가 없을 거라는 이런. 그럼 본인 탓은 아닐 겁니다. 저 때문이라니까. 본인 탓입니다. 너무 큰 책임감. 딱 얘기했잖아요. 저 때문이라고. 수염이 많이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피곤해가지고. 네,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신혜원 기자가 뉴스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분 장윤미 변호사, 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시죠? 부위원장, 예. 네, 장윤미 부위원장이 네, 지금 이제 들어오시죠. 도착을 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마이크. 들어야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용필은 느껴. 네, 조용필 같은 느낌.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진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주인공 느낌이. 아침 11시인데. 그냥 해봤어요, 그냥. 여기가 너무 꼼꼼해가지고.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으신 너무 크게 딱 맞춰서 오신 우리 네. 장윤미 부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예. 법률적으로 뭐 할 게 많아서. 초반에 네. 조금 많이 분주했는데요. 네. 지금은 또 이제 바뀌는 텀이라 네. 분주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법률위도 이기 체제로 개편이 그렇죠. 되나요? 이제 위원장님도 최근에 바뀌었고. 위원장이 아. 누구예요? 원래는 양분남 위원장이랑 네. 김승원 의원이었는데요. 네네네. 일단 박준택 의원이랑 네. 다른 이제 원외 변호사입니다. 아하. 그렇게 이제 위원장 하시고 네. 우리 장윤미 부위원장님 이제 부위원장님. 네, 부위원장이 많습니다. 여럿이에요? 조성호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예. 이제 지금 의장실에 가가지고. 맞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변화들이 소소하게 있었고요. 자, 그러면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두 번째 예, 국정 예. 브리핑, 그 내용 살짝 좀 가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4+1 개혁이라고 하잖아요. 네.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더하기 뭐 저출생 해서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를 했고, 자, 이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졌는데 여기에서 민감한 현안들이 나왔어요. 네. 일단 그 뭐 의료 개혁, 의료 대란 얘기는 뭐 이따가 당정 갈등이라도 연관이 되니까 조금 미뤄보고요. 네. 자, 먼저 한 줄 평을 들어보고 세세하게 좀 들어보면 어떨까? 세 분이 말하는 국정 브리핑에 대한 한 줄 평. 예. 먼저 여당에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뭐 한 줄이니까. 네. 네. 예. 개혁 의지 충만. 왜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제 이런 칭찬이 나올 줄은 잘은 예상을 너무 못했었어요. 뻔하죠? 아니요, 예. 그냥 과하다. 오늘 죄송합니다. 재밌게 하라고 그러죠. 의지는 충만해 보였습니다. 아니잖아요. 저항은 필수적이다. 아니라 네, 여러 끝까지 줄이면 제가 간다. 좀 하겠는데, 자, 아하. 개혁 의지 충만. 네. 네. 그러면 빵 터지신 우리 장윤미 네. 부대변인님, 부위원장님. 네, 저는 네 글자로 안타깝다. 안타깝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대안 네. 마련 총체적으로 안타깝고 국민 저는 아마 이 어제 있었던 그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여론 지표가 곧 나올 텐데 네. 저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브리핑 보고 아마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으실 것 같다. 예, 박수 치는 국민들은 정말 소수시지 않을까 생각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기인 최고위원. 저는 원망과 소망 사이. 원망과 소망 사이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국정 브리핑 보면서 왜 이렇게 대통령이 국민들을 원망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거 우리 다들 이렇게 원망하고.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뭐 경제 수치라든지 막 수치 넣어가지고 이렇게 정부가 했었던 성과에 대해서 사실은 자랑을 많이 한 것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은 거야. 국민들이 원망돼라는 것을 좀 느꼈고 네. 그렇지만 의료개혁이든 우리가 개혁에 저항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완수할 거니까 좀 믿어줘라는 그런 작은 소망이 담긴 원망과 소망 사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평가가 아주 박하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중립을 지키려고 제가 그렇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한 줄 평은 좀 들어봤는데, 네. 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경제 괜찮다. 네. 수치상으로는
좋다는 나쁘지 이야기가 않다. 예, 초반에 좀 많이 나왔었죠. 나쁘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건 뭐 전 세계가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5%가 나왔는데 이건 미국 2.6%에 이어서 주요 선진국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 경제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 한국 경제 부음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약간의 원망이 좀 엿보이는 것 같기도. 네. 우리 블록버스터 경제 급. 네, 네. 블록버스터급이고 부음이 일어났다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들다고만 비판을 하느냐 네. 이런 심경이 좀 담긴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실제로 괜찮습니까? 윤희석 대변인. 거시 경제 지표는 괜찮죠. 예. 네. 특히 이제 뭐 성장률이나 이 수출 증가율 이런 거 네. 이제 다른 나라에서 평가를 할 만한 그런 것들은 괜찮죠. 네. 그 부분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네, 네, 5년 네. 동안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 국민소득이 어떻게 됐고 GDP가 어떻게 됐고 수출액이 어떻게 됐고 네. 경제 규모가 어떻게 됐고 이제 이런 지표들을 얘기하게 되죠. 네. 거시 지표는 괜찮은데 그러면 체감 경기는 매우 안 좋은 그 정도 볼까요? 뭐 많이 좋으면 어제도 말씀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체감 경기, 뭐 밥상 물가 뭐 이런 네. 거는 좋을 수가 없어요. 늘 우리가 듣잖아요. 물가가 어떤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 좋다고 하는 얘기 우리가 뭐 들은 적이 없잖아요. 항상 어느 시대를 하니까. 막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어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네. 강론으로 더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어제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말씀하셨을 만한 거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고개- 넘어가요. 고개를 넘듯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힘겹게 넘고 계시는 느낌. 창피해 죽겠어요. 왜 본인이 창피해서 말을 너무 개혁 의지 잘못해서 충만이라고 하셨던 분이 제가 말을 너무 잘못해서 창피하다고요. 우리 경제에 대해서도 약간 다른 판단 하시죠? 저는 이게 대통령의 뭐 거시경제에 대한 인식 이걸 지금 국민 앞에서 자화자찬식으로 말씀하실 때인가. 지금 자영업자 폐업률 엄청 높아요. 네. 가계부채 이야기는 뭐 고질적인 부분이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다들 죽겠다고 그러십니다. 제 주변도 그렇고요. 일단 물가도 너무 높아요. 저희도 세 식구인데 밥 한 번 먹으러 가면 이제 10만 원은 뭐 당연히 훌쩍 넘고 네, 네, 네. 장 한 번 보면 20만 원 별거 넣은 것도 없는데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고 놀라울 정도고 세계가 주목한다. 저는 이걸 듣는 사람들이 정말 코웃음 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감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면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왜 중요하냐면 정확한 현실 인식이 있어야 정확한 대안도 마련되기 때문이에요.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으면 어떤 대안이 필요하겠습니까? 대안 필요 없는 거죠. 현상 유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현상 유지하면은 국민들이 버텨내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네. 혹시 이긴 최고위원께서는 경제 부분은 어떻게 해요? 뭐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네. 과문하지만 조금 찾아보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운 게 GDP 기준 가계부채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차츰 안정화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약간 조금 이 기준 연도에 있어서 약간 좀 착시가 있는 게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한국은행이 바꾸면서 이 GDP 대비 가계부채의 분모 숫자가 더 커진 겁니다. 네. 2220조에서 2400조로 분모의 숫자가 커져가지고 가계부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정부의 성과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다소 경솔하지 않았나 싶고 네. 작년만 해도 사실 자영업자가 100만 명 폐업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국정브리핑 맨 서두에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굳이 그걸 배치했어야 되는가. 그리고 설령 경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 공과 성과를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돌려야지 네. 이걸 정부의 성과라고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은 조금 경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마 수출 성장률이 좀 높은 거는 작년 대비일 텐데 작년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예. 거의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가 법인세를 못 낼 정도로 안 낼 정도로 아주 안 좋다가 이제 올해 좀 그게 이제 사이클 타고 좀 올라오니까 또 좋아진 측면도 좀 있겠죠. 그게 이제 기저 효과죠.
네. 자, 그 정도 하고. 네. 참 말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네, 총평 들어봤고 네. 세부 사안으로 가죠. 질의응답 때 네. 나왔던 이야기로. 자, 김건희 여사 얘기가 당연히 나왔어요. 최근에 검찰이 대통령 경호처 부속실에 가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뭐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대통령이 나도 영부인 조사해봤어.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들어볼게요.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뭐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뭐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뭐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맞고요. 네. 네. 그 얘기했던 나도 수사해봤어는 언제적입니까? 권양숙 여사를 수사했다라는 건데 이제 시점으로 보면 현직일 때는 아니고 네. 이제 전직일 때, 그러니까 전 영부인 시절이던 권양숙 여사를 네네. 이제 사저에 가서 자택에 가서 조사를 했다. 그래서 뭐 당시에 기사도 나고 그랬어요. 이제 검찰이 조사하러 갔는데 뭐 김경수 전 지사가 뭐 자전거를 타고 마중을 나왔다. 좀 다르긴 하죠. 이제 전직이고 현직이고 뭐 신분도 다르고 하긴 한데 뭐 어쨌든 대통령의 이제 요지는 특혜가 아니다. 뭐 이런 특정한 직위에 있는 인물을 조사할 때는 뭐 임의조사 형식을 취하기도 하고 그때 나는 직접 집까지 갔었는데 이게 뭐가 특혜냐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뭐 동일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직접 비교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해명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이거 뭐 잘못된 해명이 아니잖아요. 전직인데도 댁까지 찾아가서 한 거 아니에요? 전직인데. 네. 현직인데 댁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받은 건데 뭐 현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라도 그 경호 대상에 대한 그런 차이도 좀 있을 수 있고. 차이가 엄청 큰 거죠. 네네. 지금 대통령 경호처의 제1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배우자일 텐데 그렇다면은 경호 요인이 당연히 발생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네. 경호처 입장에서는 대단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네. 있었을 거예요. 그 두 분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고인 신분일 수 있고 뭐 피해자 신분 등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권양숙 여사 때는 아마 참고인이었죠. 참고인이었어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요. 예, 그러면 그것도 좀 다르게 봐야 되진 않을까? 그러면 전직과 현직으로 제가 막을 수 있죠. 그걸로 이제 말씀하실 수 있고요. 뭐 그렇게라도 해야지. 네. 뭐. 또 변호사 법률가시니까. 네, 저는 일단 김건희 여사가 일반 피해자와 정말 동일하게 조사를 받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당연히 경호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만 제1화는 검찰청에 와서 비공개로 조사받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떡하냐. 차라리 그러면 이 안으로 사저로 검찰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참고인 피해자 차이는 있지만 권양숙 여사도 그렇게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부속 건물로 검사들을 사실상 부른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핸드폰을 경호를 이유로 사실상 수거해 갔습니다. 네. 어떠한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의 김건희 여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지금 내가 조사받고 있는 게 알려지면 조사 바로 중단하겠다고 했대요. 네. 어느 누구도 아무리 특권층이어도 아무리 영부인이어도 심지어 대통령이어도 이렇게 조사받는 건 법과 상식,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조사를 받습니까? 양보해서 뭐 설령 간다 하더라도 검찰이 간다 하더라도 사저 정도에서 그래도 피해자처럼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오히려 검사들이 핸드폰 반납하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조사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건 경호 원칙이라 그런 거예요. 핸드폰이요? 예. 폭발? 아니요. 대통령 또는 이 경호 요인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통신 차단이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뺏는 게 맞죠. 통신 차단이 되니까 보통 뺏지는 않지 않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수사 과정 상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새 나가는 경우에 내가 뭐라도 알려주면 조사 안 받겠다 이게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라는 것이 현직 처음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언론 보도가 잘못 나갈 경우에 파장이 크니까 이걸 굉장히 좀 비밀스럽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점을 강조해야 하는 거고 경우 요인상 이 수사검사가 이걸 못 갖고 들어가게 한 거는 저는 원칙상
그게 뭐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최초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최초의 사례가 발생했다. 이 점에서 봐야지 이것을 권양숙 여사의 경우와 비교한다는 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전직과 현직의 차이는 경호상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네. 거는 현직, 전직, 결론, 경호예요, 경호. 경호 문제 때문에 이런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이긴 근데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통령께서 나도 그렇게 가서 조사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례 자체가 이제 발레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이 논란이 된 것은 지위 고하에 따라서 검찰 조사의 용이성이 바뀌었다는 그 불공정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게 나도 가서 조사를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못된 버릇이라는 게 나의 잘못에 대한 면죄부를 상대방의 과거에서 찾는 버릇이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난 거거든요. 이 핀트를 잘못 잡고 있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또 젊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 조사의 용이성에 따른 불공정 때문이다. 이걸 대통령께서 빨리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어쨌든 이 경호에 있어서 현직과 전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일부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는 보일 수 것들도 있는 요소가 있었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정말 정무적으로 더 판단을 했다면 경호 요인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에 출석만 했어도 이 문제가 완전히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검찰청이 출석을 그렇겠죠. 하는 것만으로. 예.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뭐 경호 실무자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지만 여러 문제가 충돌했을 가능성이 커요. 밝힐 수 없는. 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소관의 제3의 건물에서 장소에서 수사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네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2부속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일단 지금 네. 댓글에 계속 이제 권양숙 여사는 부산지검에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다 이런 댓글이 한번 올라오는데 출석하신 적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지검으로 이제 내려 보냈고 네. 관련해서 이제 출석하신 적도 있고 이제 법조계에 따르면 이제 당시 수사팀이 봉화마을로 찾아가서 또 조사를 맞아요. 하기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2009년이 아마 저 법원에 직접 가신 거, 아니 저 검찰이 직접 가신 거고. 부산지검에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2012년이 네, 이제 봉화마을 사저를 찾아간 것. 네, 그래서 정리를 두 번이 있습니다. 해드립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보좌할 뭐 제2부속실이 언제부터 이제 근데 시작하는 사실 거예요? 제2부속실은 대통령이 그 2월달에 KBS 대국민 담화할 때도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일관된 입장인데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언제 하겠다는 거냐라는 질문이 나왔고 대통령이 하긴 할 건데 부속실을 만들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땅하지가 않아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다. 장소의 문제. 예. 근데 장소의 문제로 얘기할 네. 수가 없는 게 네.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였나요? 그 한남동 관저에서 이제 대통령 내외가 쓸만한 사우나와 드레스룸과 예. 정자를 설치하는데 그 이제 불법과 합법 사이를 좀 넘나든다라는 보도를 봤어요. 예. 그러면 사우나와 드레스룸은 그렇게 불법이라는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부속실은 그러면 왜 안 하는가라는 의문을 당장 그거는 받을 수 있는 용산 거죠. 대통령실에 실 안에, 거기 예.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 건물에 옛날 국방부 청사 예. 안에 너무 비좁아요? 그런 듯 보입니다. 어제 지금 제가 가본 적은 실제로 없어요. 실제로 그 약간 앞까지는 가봤는데 부속실처럼 쓰이는 비스무리한 공간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예요? 청사에? 대통령실 청사에? 여사를 제가 또 이렇게 모릅니다. 지원하는 제가 거.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은 네. 없어요. 어쨌든 담당하는 뭐 역할을 하는 직원들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좁은 데를 왜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주제가 원래 부속실 안 만들기로 했었으니까. 지금 공간은 모자라진 않은데 여기 내 추가로 만들려니 그게 좀 부족하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애초에 계획이 없었잖아. 아, 그래요? 그렇죠. 루프탑 정도 하면 안 됩니다. 경호상의 이유로. 뭐 예. 베란다 트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물 풍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물풍, 그러네. 그러네. 실제로 떨어지기도 했으니까 인근에. 짓고 씁니다. 그거 보세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 김건희 여사는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죠. 쪽박촌도 열심히까지는 아닌데 또 네. 비공개로 뭐 좀 행보를 했고 이게 뒤늦게 좀 공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지난 23일에 이제 폭염주의보 발령됐을 때 뭐 쪽방촌을 찾아가서 뭐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행복 나눔 봉사회에서 이제 뒤늦게 사진이 공개가 네네. 됐습니다. 저것도 이제 몰래 하셨는데 예. 또 누군가 또 사진 공개한 거구나. 그렇게 봐야 되겠죠, 대변인님?
잘 못 들었어요. 미담이. 네, 미담이 이렇게 또 쏟아집니다. 자, 그리고 전직 근데 따지긴 했지만 네. 검찰총장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처음이고 그럼 조금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례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잖아요. 예. 그거는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예.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봅니다만 정무적으로만 판단한다면 그게 더 오를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분명히 또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으리라고 저는 네.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그런데 이 수사는 형식보다 전 내용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청탁금지법은 이제 처벌 규정이 없는 게 맞습니다. 네네네네네. 근데 그것만 들여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 피의자라면.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한번 들여다보라고 했는데 그냥 무혐의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들고 저는 제2부속실도요. 대통령이 어제 하셨던 기자회견 내용 중에 제일 황당한 게 저는 이 제2부속실. 그래요?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든다는 취지였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렇게 많은 몇백억을 들여서 용산 집무실로 옮겼는데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소통하겠다. 국민들과 같이 이제 맞물리는 그런 대통령으로 거듭나겠다. 그런데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제2부속실 물론 폐지가 대선 공약이었던 거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업무 공간이 부족해서 국민들이 원하고 본인도 약속했던 걸 지금까지 지체한다는 그 말을 국민들이 뭐라고 납득을 하시겠어요? 진짜 황당합니다. 아, 이 부분이 제일 황당하셨군요. 네. 네. 자, 그리고 좀 뭐 야당에서 가장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 최상병 특검 요 관련해서도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특검 받을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듣겠습니다.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이미 거기서 뭐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거의 책을 내듯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대통령 어제 답변이 네. 야, 나도 영부인 조사해봤는데 나도 청문회 특검 청문회 봤는데 뭐 나도 의료 현장 가봤는데 약간 이런 취지의 답변이 좀 많았어요. 국민과들 함께 호흡하는 네, 아하, 그런 느낌으로. 예. 근데 이제 최상병 특검 청문회 법사위에서 한 거 나도 봤는데 네.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드러났다, 네, 네. 확인됐다 이런 자연스럽게. 예, 표현을 쓰셨고 네. 국민들도 그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셨네요. 네. 자,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저 대통령 영상 나갈 때마다 큰 숨을 이렇게 내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셔야지요. 네. 힘을 좀 내주십시오. 오늘 네. 힘이 넘쳐요. 넘쳐요? 자, 그래서 최병 올라가실 수 있으니까 안 골라요. 제가 말을 못해서 창피하다는 거지. 예예예. 아니 왜 그렇게 하세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럼요, 제가 괴담을 부족한 거죠. 퍼뜨릴 뻔했네요. 네, 자, 그래서 창피합니다. 네. 네. 이 최상병 청문회에 대한 입장은 뭐 변함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봐야죠. 뭐 이거를 뭐 야당에서는 또 뭐 수사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네. 하는데 물어봤잖아요. 물어봐서 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신 거 아닙니까? 대통령 본인의 생각을. 아 근데 네. 그 공수처 수사는 아직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찰 수사는 끝났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하실 수가 뭐 있다 손 치더라도 아직 수사가 남아 있는데 외압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외압이 없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요? 대통령의 모든 얘기를 그럼 다 네. 따라요? 아니 부담스럽잖아요. 어떤 게요? 대통령의 외압이 없다 드러났잖아라고 하면은 이제 그럼 묻지를 말아야죠. 그렇지. 내가 너무 황당한 거 이거는 정말로 아, 대통령이 네. 아, 좋아, 힘내. 내가 갑자기 묻지도 않았는데 네. 얘기를 해서 아. 얘기를 내가 자 잠깐만요 이러면서 네. 내가 이걸 봤는데 외압이 네. 없어요. 외압이 없다는 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랬으면 뭐 그 질문이 그 말씀이 맞는데 네. 질문이 들어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봤냐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봤는데 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은 네.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생각 있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어떻게 다르지, 들어볼까요? 생각이? 일단 네. 뭐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일단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통할하시기 때문에 수사에도 가급적 본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전현직 과거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많은 대통령들이 그러셨던 걸로 수사에 대해서는 입장을 기억하고 있고요. 물어도 얘기하지 않는 게 정답이다. 그렇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겠다가 사실은 프로토콜상 맞는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외압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청문회 광경으로 돌아가면요. 네. 관계자들이 다 증언을 거부합니다. 증언이란 건 진실을 이야기하겠다는 위증에 벌도 불사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증인 선서를 선서하지 거부했죠. 않았습니다. 예. 선서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실까요? 공수처 어떻게 했습니까? 공수처 수사로 무혐의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법원이 대통령의 통신기록 조회에 대해서 영장 발부를 했습니다. 이걸 3번인가 기각을 했어요. 이게 공수처 수사가 미진해서였는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이라는 엄중함 때문에 법원이 더 다른 통신영장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했는지 네. 모르겠지만 아마 후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장이 발부돼서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충분한 요인이 있다라고 어쨌든 법원이 본 거예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외압이 아니다. 그리고 청문회도 저는 무의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전화를 막 주고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그 무슨 그 법무관리관 관리관. 예, 그 유재은. 유재은 예. 그분이 경찰청에서 전화 올 거다 했더니 직접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을 회수하고 합니다. 이첩된 기록을 굳이 회수해올 필요가 없거든요. 대단히 수상한데 이걸 누가 다 관할했을 것인가? 왜 아무 상관없는 공직기관 비서관까지 이 업무에 동원이 됐을 것인가? 이건 대통령의 지시가 없다면 사실은 객관적으로 상상하기는 어려운 일인 건 맞습니다. 아마 대통령님 말씀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청문회 과정에서 장동혁 의원의 그 질문에 박정훈 대령이 뭐라고 했냐면 질문이 뭐냐면 누구 놓고 빼라는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냐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시가 있었냐 했더니 박정훈 대령 그건 없었다. 예. 아마 이 얘기일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와, 누가 서로 소통을 하고 통화를 하고 누가 어떻게 했고 기록이 어떻게 했고 그거는 둘째 치고 당사자가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뭐 또 이 과정을 또 뭐라고 할 수는 있어도 예. 적어도 그 과정에는 닿지 않았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런 외압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본인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걸 두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저는 표현한 것 생각합니다. 같다. 청문회를 보셨다고 네. 하니까. 이채병 특검은 그러니까 이제 최경 특권 내용을 가지고 이제 논쟁할 거는 아닌 것 같고 네네네. 이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여당한테 보내는 신호인 것 같아요. 아, 네, 신호 이제 여당한테? 한동훈 대표와 네. 국민의힘한테 보내는 신호인 거죠. 한동훈은 발의할 생각도 그러니까 너네가 뭐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제3자 특검안을 합의하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수사 외압 같은 거 없으니까 제3자든 제4자든 간에 특검안은 일체 수용할 수 없어라고 하는 네.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한동훈 대표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좀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 어제 그래요?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여당에 보내는 시그널일 수 있다. 네, 그렇게 이기인 최고위원은 네. 분석을 좀 하셨고요. 그리고 핫한 답변이 많았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어제 임명안이 제가 됐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서 그 정부 고위직 인사를 둘러싸고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불거졌어요. 근데 앞서 김태우 차장이 그랬잖아요.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를 잘 모른다. 그 뭐 대통령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잘 모른다고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 뭐 서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서로 뭐 좀 정의가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우파인데 좀 뭐라 그럴까 좀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지 뭐 뭔지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또 뉴라이트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 제가 좀 그동안 본 거하고 좀 또 다른 정의가 막 이루어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네. 잘 해봤는데 모를 수 있죠. 모른다, 네. 잘 알지 못한다 이 표현이 한 100번 네. 나옵니다. 진짜 모르십니다. 뉴라이트 네. 그 뉴라이트에 현재 지금 뭘 뉴라이트라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진 않은 모양이에요. 저 말씀은 이제 뉴라이트
뉴라이트스러운 분들만 왜 임명하느냐 예. 이 얘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예, 봐요. 예, 저도 뉴라이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방송도 많이 하니까 많이 네. 보잖아요. 뉴라이트가 도대체 뭔가.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이 좌우 이념 대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욕구가 많이 나올 때 뉴라이트, 뉴레프트, 네. 뉴레프트도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형성이 되면서 특히 뉴라이트는 과거에 학생운동 하셨던 분들이 이제 공산권 붕괴 이 시점을 맞아서 생각이 이렇게 바뀌면서 나온 하나의 어떤 집단이라고 저는 네네. 생각하거든요. 생각을 같이 하는 집단인데 정의는 제각각이고 네. 또 광복회에서는 뭐 기준을 줬잖아요. 아홉 가지 네. 이러면 예, 뉴라이트다 예, 하는데 예. 지금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악마화돼 있고 약간 친일과 관련된 이런 뭐 것처럼. 친일 또는 뭐 독립운동을 운동을 부정하거든요. 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다층적인 의미로 쓰이는 이 뉴라이트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아마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 생각하고 네, 그렇다면은 뉴레프트는 뭐고 이렇게 막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로 딱 통칭을 해가지고 어떤 인사 문제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그 앞단에 뭘 다시 정의하고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뉴라이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정의하고 계세요? 일단 의도가 있는 집단이라고 보는 게 의도가 맞다고 있는 생각합니다. 집단. 제가 네. 한 역사학자분한테도 들었을 때 이 정부 몇몇 인사들이 건국절 얘기하고 독립운동 폄훼하고 임시정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 그 발언이 일부 정말 뭐 인사들의 돌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도도한 흐름이 있고 또 일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연구소들이 운영되고 이랬던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건국절 이야기를 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보수가 네. 일단 역사적인 근거, 정당성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해요. 독립운동 그 후신들이 또 뭐 정부를 수립하고 이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뭐 반민특위 이런 게 다 좌절됐던 역사 속에서 정당성을 48년 건국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학술과 이론을 이런 보수 이데올로그로서 계속 했던 겁니다. 대통령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일관성 있는 흐름이 있었으니까요. 예. 네. 발족식을 갖고 연구기관으로서 또 토론회 등등에서 강연을 통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인사 기준이 나라에 대한 충성 이런 부분을 봤다라고 하는데 나라에 관한 충성과 이 뉴라이트 이런 행동을 하면서 역사를 사실상 각색하는 그거는 저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지금 않습니다. 또 임명된 사람들 상당수는 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광복회장도 이건 대단한 음모 비슷한 게 있다. 저도 네. 음모라는 말에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사실상 대통령을 호위하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과거에는 아니 왜 이 일본 징용 강제 징용에 대해서 청구권이 없다라고 하냐 대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게 맞다라고 대단히 강도 높게 그 광복회장 아드님 본인 친구 그 연대 로스쿨 교수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인식이 예. 상당히 많이 변했는데 네. 그 인식의 변화를 누가 가져왔는가? 저는 그 일군의 어떤 대통령의 생각을 좀 흐리는 분들이 있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이야말로 새로운 보수 아닙니까? 뉴라이트예요? 개혁신당이 그런 기치가 있잖아요. 예, 그거는 아니고요. 조국신당 뉴레프트고. 김종대 의원이 그 얘기 하셨어요. 이번에 논란이 된 인사들한테는 뉴라이트라고 부르면 안 되고 니폰 라이트라고 부르면 어제 썬라이트 맞아. 니폰 라이트. 니폰 썬라이트 박아놨더라고요, 아주. 네. 그러니까 뉴라이트란 개념이 굉장히 좀 이렇게 범위도 넓고 다층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뉴라이트가 당시에 이제 초창기 태동할 때 제시했던 새로운 어떤 뭐 약간 사관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거기에 담긴 것들이 뭐 식민지 근대화론, 뭐 48년 뭐 건국론,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주장을 실제로 최근에 임명하신 인사들이 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아마 뉴라이트라는 용어로 이제 그분들을 비판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뉴라이트 의미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본질과 다른 답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뉴라이트의 들어요. 사전적 정의를 모른다라는 예, 뜻일 건데 예. 저도 사실 모르고 많은 예. 국민들이 모르실 텐데 뉴라이트 이름에 대한 것보다 뉴라이트라고 하는 분들의 하는 주장이 무엇인가를 좀 들여다봐야 네,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뭐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 빼고는 정치는 잘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김영석 관장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뭐 일제시대의 국적은 일본이라든지 하는 이런 역사관들을 종합해가지고 뉴라이트라고 좀 불리는 것 같아요. 네. 아실지 모르겠지만 장재원 비서실장도 뉴라이트 출신입니다. 아, 예. 부산연합의 공동대표 출신이에요. 네. 생각보다 뉴라이트라고 하는 그 조직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주당에도 심지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그 단체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들이 말하는 그 역사관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모를 수도 있는데 네. 모른다면 주변에 있는 참모들 좀 알려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뉴라이트 논란까지 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 김문수 장관이 그 어제 국정브리핑에 묻혔지만 임명안이 제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저는 천하람 원내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인력풀이 없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요. 저는 이분이 뭐 역사관이니 뭐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노동관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노동 그 조합법에 따라서 불법 파업의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요. 일단 정규직 교섭권을 가진 노조가 아니면 무조건 불법 파업이에요. 본인 임금과 관련해서 뭐 시간당 1,500원 올려달라, 2,000원 올려달라라고 파업을 해도요 불법입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교섭단체가 아닌 곳은 무조건 불법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곳은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거든요. 이런 기성 노조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넓혀주자. 그리고 자기네들 근로조건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민사법리상 10명이 불법 파업을 했다. 한 명한테 이를테면 100억이 총 손해배상 금액이면 한 명한테 100억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했냐. 소치하를 누구한테 해주냐면 노조 탈퇴하거나 잘못을 인정하거나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근로자들이 그래서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살특공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손해배상이 이런 노조 때려잡는 데는 특효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노동관으로 이런 노동계의 의사도 도출하고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노동부 장관으로서는 뭐 역사관을 떠나서도 너무나 부적절하다. 아, 너무나 부적절하죠. 예. 적절한 이유는 뭐 있습니까? 청문회를 거쳤고요. 네. 절차적 검증이 됐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제가 뭐 갖췄다. 그 장관 임명하신 예. 부분에 대해서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불법 그 노조 활동 관련한 얘기는 그러면 국회에서 불법의 범위를 좁혀주면 돼요. 그게 노란봉투법이에요. 아니죠. 손해배상 범위를 줄여버렸잖아요. 그거는 그거하고는 노란봉투법. 다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앞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니까 저를 설득을 네네. 하세요. 그러면. 대법원 그러니까 중요한 80도. 얘기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 볼 때도 반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 노동계 입장에서도 또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절충하다가 법안이 나오는 건데 그 이해가 과정에서 서로 다르니까. 김문수 신임 장관이 뭐 의견을 과격하게 표현한 게 분명히 있었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발언을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절대로 장관이 되면 안 된다는 논리는 다르다고 봅니다. 장관의 지위에서 한 말과 네. 그렇지 않은 지위에서 한 말은 저는 무게를 달리해야 된다고 보고 정말로 이 인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거면은 판단을 하실 거면은 이분이 장관으로 재임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냐 그걸 보고 비난하고 뭐 어떻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항상 우리는 과거에 당신이 무슨 얘기를 했고 뭘 썼고 뭘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지만 네. 정작 그분이 갖고 있는 노동 정책이라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 안 하잖아요. 맨날 입씨름하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 특히 국회 절대 가방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네.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래요. 저도 한 말씀만 덧붙이면 좀 네네네. 공감해요. 네. 과거의 발언을 다 헤집어서 하는 게 문제가 되냐.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자가 모두 발언에서 청문회에서 제 과거 발언으로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한다고 했을 때 전 대단히 좀 기대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교정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근데 청문회 과정에서는 아주 위풍당당하게 과거의 입장을 고스란히 재현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건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지를 또 그냥 뭐 한 석 달 시켜봐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또 공직에 있는 분인데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거는 또 중요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질문이 현명해야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게 돼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럴 만한 훌륭한 질문을 했냐는 얘기예요. 정말요? 야당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자 노란봉투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 당신이 생각하는 노동관과 다른 부분은 어떻게 맞춰서 할 거냐는 뭐
등 뭐 그런 아주 실질적인 질문이 있었어야 네. 이분이 장관을 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게 나오는 거지. 네. 그냥 당신 이 발언 사과하세요. 뭐 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건국이 언제 됐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붙이면 그래서 실질임금 마지막입니다. 물었어요. 예. 왜냐면 실질임금이 이제 하락세고 지표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근로자의 급여 뭐 이런 생활 안정과 관련되니까 근데 실질임금은 계속 올랐다고 뚱딴지 같은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이건 정확한 질문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말싸움 말고 진짜 정책에 대한 좀 대안을 내보고 하자는 게 이제 개혁신당이에요. 다음 구경은 재밌네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 추구하는 노동개혁이 방향성이 두 가지입니다. 네. 법치 확립과 노동의 유연화인데 네. 이제 법치 확립은 노조를 뭐 소위 말하는 때려잡기, 뭐 회계를 투명성을 제고한다라는 것과 유연화라는 것은 지난번 이제 주 69시간제라고 점철되는 그 정책인데 사실 그 후자의 정책은 문매를 맞았으니까 아마도 이번에 기조를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치 확립으로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경한 인사가 누구인가 찾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를 지금 내정한 것 같은데 맞지 않죠. 법치 확립보다 지금 더 심각한 게 노동의 유연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그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고 보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임명장을 수여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켜보죠. 임명장 수여했어요? 예, 네. 임명장 수여한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의료 쪽이잖아요. 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이제 당정 갈등이랑 연결해서 좀 뒤로 뺐어요. 일단 어제 대통령이 이제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벌어지고 있고 네. 추석 때가 진짜 고비다, 대란이 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란이 더 심화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이 현장 가봤냐? 나는 가봤다. 비상진료 체계는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네. 역시 또 들어봐요?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지역 종합병원이라든지 또는 뭐 전문병원이라든지 또 뭐 상급 병원이라든지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나는 많이 가봤다. 현장을 찾는 대통령. 네, 현장을 많이 가봤고 네. 그 의료진과 남아있는 의료진과 이제 뭐 간호사들의 헌신으로 굴러가고 있다. 그리고 의사 단체들 우리가 물어보지 않지 않은 거 아니냐. 막 30번 넘게 물어봤다. 근데 답을 명확히 못 내놨다. 몇몇 지원하자 숫자 내놓지도 않고 오히려 줄이라고 한다. 네.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을 했고요. 아무튼 현장에는 지금 뭐 그런 대란 같은 문제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야당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계시고 네. 여당에서도 근데 좀 심각하게는 보고 계시지 않아요? 심각하게 보는 게 맞아요. 예. 어제 사실은 아직 보도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연찬에서 비공개로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사회수석, 예. 용산 대통령실 사회수석 세 분이 오셔서 의료개혁 관련한 정부 입장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의원들 앞에서. 네. 네. 그런데 그 의원들이 엄청나게 시간을 제한할 정도로 질문을 많이 했고 뭐 친윤, 뭐 친한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예. 거의 뭐 똑같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는 질문들을 많이 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당은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은 네. 확실하다. 여당도 현재 의료 대란이 심각하다고 예. 보고 있다. 예. 정부 답변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유급이 돼서 다음 학기에 한 학년에 7,500명의 의대생들이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이거는 뭐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뭐 7,500 을요? 7,500명. 예, 뭐 된다. 그다음 응급실 별 문제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 힘을 좀 내시고요. 의원들은 네. 의원들이 왜냐하면 의원들은 지역구의 민심을 그렇죠. 들을 수밖에 없기 당연하죠. 때문에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그래도 전할 수밖에 군의관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 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수술실 지금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냐. 응급실만 문제가 아니라 수술이 늦어져서 건강에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적을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웠다. 그럼 정부만 지금 우린 잘할 수 있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여야가 다 지금 심각하다고 본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돼요?
뭐 일단 간단하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네. 이제 정부 나름의 논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우리가 자료를 정부만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예. 다만 이 현상을 우리가 똑같이 이만큼 꼬집었을 때 누구는 굉장히 아프게 느끼고 누구는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엄살이라고 하고. 이 차이로 생각을 해요. 이 차이로. 근데 이제 뭐 저희가 기사로도 접하고 하지만 수치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 119 제이송 건수가 2,645건이래요. 그러니까 뺑뺑이가 실제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다른 해보다 좀 많이 높아진 예, 거예요. 제이송 갔다가 딴 데 찾아가고 딴 데 찾아가고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이제 6개월이 넘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버티고 있었던 전임의들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의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일을 그만큼 더 오래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시점이 추석 연휴 정도면 이제 네. 나온다마다 마치 뭐 그렇게 사직을 계속 고생하잖아요.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자그마한 어떤 의료 사고라도 이제 국민적인 어떤 불안감을 굉장히 자극할 가능성이 크죠. 네네네. 그러면 굉장히 이 국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 네.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 상황을 의료 개혁 추진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의료 대란으로 인식하는 게 국민의 인식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대단히 두렵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 개혁신당도 이 문제 관심이 좀 많으시죠? 예, 아니 저도 이렇게 뭐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방노조에서 발표한 그 결과에 따르면 네.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한 사례가 음. 이미 작년 상반기를 수치를 넘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미 실존하는 위협 네. 실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국정브리핑에서 좀 놀랐던 것은 정말 안타깝게 봤던 것은 어떤 기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을 거예요. 현장에서 의료 공백이 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거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말인즉 이 사안을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보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진영의 논리로 이걸 보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사례가 보도가 되거나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는 야당의 어떤 주장을 마치 좀 괴담화? 그거는 나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장일 뿐이야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지속되면은 앞으로 계속 사망자가 나오거나 응급실 뺑뺑이가 나오거나 뭐 어제만 해도 아주대병원도 이제 하루를 더 응급실을 뭐 운영 안 하겠다는 기사가 나는 만큼 더 심각해질 텐데 계속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아마 의료 대란은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야당에서도 뭐 책임을 갖고 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 논의 테이블에 민주당도 같이 하겠다라고 예, 하는데 예. 이제 의사단체에서 예. 조금 이제 저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이게 또 입법 사안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 그런 행정 사안이라서 네. 이게 야당으로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적은 그래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전 대통령께서 항상 인식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가봐서 아는데 어제 JTBC 보도를 봤더니 5개월 동안 대통령이 병원을 가신 기록은 공식적으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예. 최근에 가신 적이 없는 걸로 건강한 보이고 일이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가시면 일반 환자들과 동일한 그런 취급을 받진 않으시겠죠.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그 컨트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강론을 봤더니 이거 의대 정원 배분할 때 회의로 어떻게 했냐. 뭐 폐기했다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고 요약본만 있다라고 하고 그럼 이 강론에 대해서 치밀한 정교한 분석과 대안 마련이 있었는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준석 의원이 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4월 총선 앞두고 표 때문에 했던 거 아니냐 좀 솔직해져라라고 이렇게 반격을 하던데 그 반격에 정말 할 말이 있으실까라는 생각도 약간의 공감도 들더라고요. 또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연찬의 얘기를 또 전해주시니까 그 어저께 이제 현역 여당 의원들도 이제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그 내후년은 좀 한번 유예하자. 이 제안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나랑은 상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선을 그었는데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제안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그거라도 좀 받자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그렇게 워딩이 나온 건 제가 못 봤고 이 얘기는 했죠. 그 2,000명이라는 증원 예. 그 규모에 대해서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게 증명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년에 1,500명 수준으로 예. 내려갔잖아요. 네. 그러면 2,000명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는데 왜 이 증원 규모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그리고 2,000명이 된 근거에 대해서도 더 모든 자료를 다 내야 되는데 왜 안 내냐. 이런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걸로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연찬회에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다 모인 거죠.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당연히 여기 있었죠. 한동훈 대표는 연찬의 그 자리에서는 없었어요. 시작할 땐 있었어요. 예. 저는 시작할 때. 땐 있었고 예. 그 정부에서 나와서 의료 관련한 설명할 설명할 때. 때는 빠진 거죠. 왜 빠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2026년 유예 예. 정원 유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담이 될까봐 자유롭게 토론하시라고 나온 빠져준 거로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그의 입장인 거예요. 예. 비공개 일정이 있으셨다고 뭐 예, 언론에는 어쨌든 줍니다. 부담이 본인이 될까 봐. 거기 있으면 네. 정부 쪽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럴 수 있으니 왜 그래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나? 어쨌든 뭐 한 그래요? 대표는 그렇게 생각을 했나 의견이 좀 아. 다른 사람이 당대표인데 거기 지금 앉아있으니까. 세게 부딪히고 있으니까 당사자가 이렇게 그 자리에 임석을 하면 네. 여러 가지로 또 그러니 본인이 자유롭게 의원분들과 토론하시라고 나오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연찬회에서 보통 근데 당대표는 같이 있죠? 늘. 보통은 제가 안 가봐서 잘 아직 모르겠어요. 의원이 안 되셨죠. 아픈 부분은 이제 되실 아니, 거니까요. 보통은 있죠. 있죠? 끝까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언론에 공개된 거로는 다른 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사실 당 대표 입장에서 당 연찬회고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가 오고 장차관이 오는데 요거보다 중요한 일정이 있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봐야 어렵죠.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나왔는데 아니, 선의를 어쨌든 갖고 이제 자리를 선의- 피해줬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거 맞을 겁니다.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보여질 때는 네. 대통령이랑 만찬하기로 했는데 만찬도 취소되고. 뭐 연기. 수년 수년이 됐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수치스러운 있구나. 당정 갈등 프레임으로 아니, 바라보고 있나요? 너무 갈등으로만 보시니까 도대체 맨날 갈등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여지게 아니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요. 너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평화롭게- 상상을 못했어요. 이걸 그렇게 해석하시라고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만찬 아니, 지금 연기와 말씀드렸잖아요. 만찬은 만찬? 네. 어떤 만찬? 만찬 여러 번 그래가지고. 대통령과 이제 최근 한동훈 대표의 지도부랑 만찬하기로 한 거. 음. 예.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만찬하기로 한 거. 원내대표 그거는 얘기만 끝나고. 당 상황이 아니죠.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 상황. 대통령은 왜 한동훈 대표랑 만찬하는 거? 약간 이거 청문회 같은데요. 예스 노로 대답하세요. 네 아니요. 네. 손 들고 서 있을게요. 아니 그래서 대통령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게 아니라 선의로 피해준 거라고 하니까 그럼 대통령도 이해가 선의로 됐어요. 약간 미룬 거예요. 아니 왜 그걸 그렇게 똑같이 자꾸 이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제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 연찬 얘기하다가 갑자기 만찬 얘기로 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늘 뭘 상상하고 계신지 참. 저 나중에 점심 한번 하시죠. 예. 연찬 군 연기하겠습니다. 아니 안 불렀는데 왜 본인이 만찬 연기. 난 안 불렀어? 이게 바로 잠깐 이게 바로 같이요 같이. 죄송합니다. 한동훈 대표 상황이 이거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연락은 안 해주고. 나한테만 좋았다. 연락하고. 아, 재밌어졌네요. 이 멤버는 뭐 하나 나왔네요. 이 멤버는 재밌어졌네. 아니 그래서 왜 당에 저 추경호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한동훈 대표한테는 얘기 안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3시간 늦게. 네, 늦게 해줬다. 왜? 그건 저 모르죠. 네? 전화번호 생각이 안 나신 건 아닐 텐데. 모르겠습니다. 아, 야. 오히려 이렇게 갈등이 있을수록 좀 만나서 좀 밥도 먹고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지금 큰 이런 문제 지적을 없다는 하시는 것이죠?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어떤 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문제 있죠. 이걸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있어요 있기는. 예. 근데 이제 밖에서 막 갈등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심하진 않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그 지금 질문이 한동훈 대표 그 자리에 없었던 얘기를 하다가 윤 대통령으로 넘어가니까 제가 별개의 질문이에요. 너무 별개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똑같이 딱 이렇게 한 묶음으로 나오니까 한번 찝어서 달리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요거를 두고 이준석 대표가 말을 굉장히 세게 했어요. 지금 이제 당정 갈등을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당정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그 어저께 라디오였나요? 자강 두바. 두바라는 그런 말이 표현을 있더라고요. 써서 그러니까 자강두천이란 말이 있는데 자연시광한 두 천재들이야 뭐 이런 말인데 자강두바라고 해가지고 자연시광한 두 바보 뭐 이렇게 굉장히 세게 그러니까 한 번의 승부라는 그 프로그램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근데 자강두천도 엄청 멸칭처럼 인터넷에서 쓰이는 그렇죠. 거라고. 원래는 이렇게 좀 그래요? 뭐 비판 그렇대요. 비하의 목적이 그렇다고. 그렇게 몰랐습니다. 쓰이기도 하는데 예. 나는 한 글자 바꿔가지고 이렇게 자강두천이라는 말이 있군요. 아직 또 찾아보시는 거예요. 네. 처음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9월 1일 만난다고 합니다. 네, 내일 모레인가요? 네. 일요일.
그러니까 원래 25일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코로나 이제 한 완치하고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네. 미뤄진 거예요. 일요일에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고요. 국회에서. 네, 일단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게 둘만 만나는 건 아니고 3+3, 그러니까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수석 대변인까지 배석을 해서 만난다라고 하고 그 뭐 생중계 하냐 마냐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모두 발언만 생중계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형식은 정리가 됐고 네. 의제 관련해서는 아직 조금 기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의대정원 문제 올릴 거냐, 뭐 최혜병 문제 올릴 거냐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만나면 뭐 그 만난 다음에 또 한번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 아, 그 넘어가요? 딥페이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예. 이 범죄에 대해서도 뭐 정부도 그리고 야당도 여당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좀 강하게 가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죠? 네, 일단 지금 뭐 굉장히 뭐 미성년자도 엮여 있고, 네. 뭐 제가 뭐 외신 보도를 보니까 뭐 전 세계 딥페이크 범죄가 한 10만여 건 되는데 43%가 메이드 인 코리아 딥페이크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당정이 이제 딥페이크 관련 처벌 조항을 현재 징역 5년인데 이거를 징역 7년까지 확대하자 이런 얘기를 내놨고요. 정치권에서도 계속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이건 어떻게 하는 게 뭐, 변호사시니까 관심 많으신 것 저는 같으니까. 이제 제가 여성 변호사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대권방 사건이 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란 게 이런 형식의 새로운 범죄가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디지털 성범죄는 양형 기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고 네. 양형 만들고 입법 공백 채워넣고 했는데 그러면 유사한 범죄가 뿌리 뽑혔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개인적인 사건도 비슷합니다만 4년째 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외에 서버가 있다는 이유에서예요. 텔레그램은 거의 치해법권처럼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뭐 마약, 성매매 그리고 나아가서는 초중 고등학생들이 이런 딥페이크를 그러면 어쨌든 규율할 수 있는 장치를 최소한으로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법도 딥페이크를 만든 것만으로는 우리나라는 처벌하지 않아요. 반포 목적이란 또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불 범위가 너무 좁은 거 아니냐 해서 지금 관련 법안이 만들어서 올라가 나 있는데 혼자 보는 거는 그 처벌할 수 처벌할 없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처벌해야 되느냐는 또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좀 정비해야 되는 게 대단히 많다는 거. 그리고 이런 기술을 우리 법이 너무 현저히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저는 대표님. 장윤미 부위원장님 말씀에 네. 전적으로 네. 공감을 하고 네. 그래서 그 텔레그램 창업자가 체포됐잖아요. 네. 프랑스에서. 예, 그 플랫폼에서 그렇게 뭐 조장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그냥 방치한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수사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입법이 못 따라가는 거죠, 사회 현상을.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들도 맨날 정장만 할 게 아니고 이런 것 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저는 첨언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요 사안 관련해서 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과방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과잉 규제가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텔레그램을 아예 차단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그 외에 대안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과잉 규제가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네.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 이제 막 규제 막 이렇게 이제 얘기 하다 나오면 보면 막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 그런 걱정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과잉 규제라는 말도 있지만 적소의 제대로 된 핵심을 찔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네. 뜻이에요. 네. N번방 방지법 때도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는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카카오톡이나 국내에 운영하는 메신저들에 대해서 검열 서버를 강제하는 것으로만 끝났거든요. 네. 여전히 텔레그램에서는 딥페이크 내지는 딥페이크도 문제인데 딥페이크 문제가 있으신 남녀를 구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전에도 알패스 범죄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여전히 마약도 구할 수 있는 곳이고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규제나 제약이 없는데 맨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메신저만 계속 검열을 하고 이상한 서버만 강제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대책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른바 냄비 입법 막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네. 그렇게 급하게 준비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유수 대표가 이렇게 발언을 했죠. 근데 그 해외에 있는 그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그 서비스를 우리가 아예 그냥 이 땅에서는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말고는 그 방법이 뭐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데 폐쇄 조치는 정말 전 과하다고 생각하고 네. 양형 기준을 올리는 것도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닌 거죠. 네. 좀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데 네. 가장 큰 건 이제 플랫폼 그 기업을 규제하는 건데 말 그대로 해외 서버가 있으니까 아주 수사에 협조가 안 자의적으로 되죠. 자의적으로 협조해주지 않는 이상 그리고 텔레그램 그 체포된 대표는 우리는 단 한 건의 개인정보도 전 세계에 이 제공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걸 또
빌미로 그걸 또 장점으로 새로운 이 좀 이용자들을 유입해서 수익을 만들고 네네. 그렇다면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텔레그램에서 지금 이거 딥페이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무료였다가 3, 4회 되면은 유료로 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걸 최소한 딥페이크면은 이 워터마크 같은 걸 남겨서 가짜라는 걸 하는 그런 부분부터 우리나라에서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마땅한 방법이 그냥 생각해봐도 이렇게 싸우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거 없앤다고 그럼 다른 메신저 또 생기겠죠. 그 자리 차지하겠죠, 그죠? 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어쨌든 걸린 사람을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비슷한 범죄를 아유야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게 좋은 건지.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이 형량이 뭐 20년, 30년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범죄들과 형평성 이것도 고려를 아마 하셔야 될 테니까 참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방법이 마땅히 없으시죠, 다들? 네, 다들 그냥 고개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방법이 딱히 없으신 것 같아. 네. 전 뒤에 광고 보고 있었어요. 자꾸 돌아가서 시선을 뺏겨요. 네. 자, 하여튼 이 딥페이크 처벌, 이 앞으로 아마 더 문제가 당연히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 심각해질 텐데 이건 미리 좀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좀 발빠르게 우리 정치권이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혹시 우리 이긴 대표께서는 대표 아닙니다. 아, 이긴 대표 떨어졌고요. 대표 떨어졌어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제 마음속에 대표. 마음 됐거든요. 네, 거절합니다. 이긴 대표께서는 예. 요즘 그 당 분위기 요즘 저 개혁신당 분들이 좀 안 나오셔갖고 네. 이제 최근 업데이트를 좀 못했는데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불러주시지 않는 겁니까? 다음 주 월요일 천하람 원내대표 나옵니다. 나옵니다. 네,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요즘?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저희도 이제 연천회라는 걸 가려고 하고요. 연차네요? 예. 어제만 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연천회 가는데 기자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예, 최고위 열었는데 기자님들이 안 오세요. 어디로 가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 인천이 요새 예. 핫플인 것 같아요. 아, 예, 여야 다 예. 인천으로 가잖아요. 연천회를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LNL 이제 아카데미라는 걸 이제 당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네. 곧 시작하고 네. 뭐 그렇게 즐겁게 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개혁신당은 연차에 어쨌든 좀 젊은 당 분위기 좀 새로운 데 좀 갔습니다. 무슨 뭐 연수원 뭐 이런 데 이제 가지 마시고 어디 저 가평에 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오리배 타고 막 이런 우리가 거지. 타고 이렇게 수상스키도 한번 타고 오시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부팅하면서 이게 네. 제대로 된 기관 장소에 팀워크 가야 가지고. 네. 선거관리위원회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래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빠지 갔다고 보조해주는 건 있어요. 예. 이런 그런 문제가 그것부터 있구나. 바꿔야 된다. 이번에 빠지러 그 가려면. 호텔 네스트 호텔인가? 호텔은 괜찮아요. 그런가 본데요. 어, 거기 어디? 격식 있는. 연찬회가 민주당 MT가 아니에요. 연찬회는 간 김에 여기 보면 학문 따위를 깊이 연구하기 위해 조직한 모임. 가일연 뚫을 찬자예요. 찬자가 아니라고. 잔치연의 밥 찬자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계속 얘기하잖아요. MT 아니라니까. 먹고 마시는 데가 아니고. 아닙니다. 국민은 금지령도 내렸잖아요. 지난번에. 알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거 아니라고. MT 아니라고 빠져 이거는. 된다 이거죠? 학술회 명심하겠습니다. 같은 겁니다. 네. 그럼. 예. 알겠습니다. 큰 거 하나 또 배웠네요 오늘 연차네. 뭐 약간 뚫을 연? 가일연 뚫을 찬. 죄송합니다. 연구한다는 연자. 예. 갈고 뚫는. 네. 공부 열심히 한다 이거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 연찬에서 많이들 뚫고 오시고요. 우리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